가게 내 CCTV를 가게 사장님이 저희한테 제공을 해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만진 거야. 네, 저는 송도에서 개인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이도노 변호사라고 합니다. 형사닷컴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성범죄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증거들을 확보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이런 사건들 좀 갖고 왔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 성범죄 사건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황하면 초반에 좋은 골든타임을 많이 놓쳐요.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 피의자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고소인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아주 어린 알바생이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알바생과 술자리를 했는데, 알바생이 이제 사장님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저희한테 처음 왔을 때 되게 당황을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그 알바생이 평소에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그렇게 배려도 해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신을 신고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 몰두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가졌던 과거, 그리고 내 대화 내역, 이런 걸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해야 될 것을 빨리 제시를 하고 실제로 실행하기도 했죠. 의뢰인이 조금 혼란 상태에 있어서 제가 해야 될 걸 딱딱 집어서 해줬어요. 저희 회사에 이제 증거대응팀이라는 게 있는데, 증거대응팀을 보냈어요. 가게로 보내서 사장님,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 이유는 초반부에 말씀드렸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당사자는 그 사건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봤던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러 가지 지나가는 손님들 중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감가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바로 그 내용들을 정확히 기록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놨어요. 저희가 뭐 사실 확인서를 저희한테 유리하게 써달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솔직히 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 거, 그리고 들은 거, 장면들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게 업주에게 CCTV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CCTV를 잘 주지를 않아요. 가게에서 형사사건이 벌어졌다 해도 이 수사관을 통해서 같이 오거나 수사관이 압수를 해야지, 혹은 수사관이 임의 제출을 해야지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보통 CCTV 기간, 저장 기간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달 정도입니다. CCTV 저장 기간 되게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가게 사장님께 요청을 했더니 당연히 거절했고요. 수사관 입회를 해야지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빠르게 그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어요. 민사소송 청구 절차를 통해서, 민사소송 절차죠. 증거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그 형사사건은 증거보존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뢰인, 일반인 입장에서 증거보존을 할 때 형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돼 있어요. 수사관이 그걸 압수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사건이 무혐의가 되면 무고죄로 민사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좀 적시를 하면서 그 민사사건, 무고죄 피해자로 제기하게 될 민사사건의 원고로서 증거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한 달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어차피 도가가 돼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소장 접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가게에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사설 업체에 보냈어요. 보내서 우리가 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이걸 나중에 증거를 획득할 건데, 이 보관기간이 도가 되면 획득의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저장 요청을 했어요. 공문을 보낸 거죠, 저희가. 이게 불과 한 3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거의 한 달 도가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서 한 명은 현장에 보내고,
한 명은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바로 써서 내고, 그 다음에 증거보전 신청을 그때는 KT텔레캅이었거든요. KT텔레캅에 보내면서 저장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CCTV가 온전하게 좀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그 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착착착 될 것 같지만 수사관 배당하고 사건 배당하고 실제로 그 사람 수사관이 이거 CCTV 보관 기간 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압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그게 지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알바생과 가게 사장님의 입장에서 진술신빙성을 다퉈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게 사장님 쉽지 않은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CCTV는 일단 홀드 시켜놨습니다. 저장을 해놨고요. 결국은 그 증거 신청을 보전 신청한 것을 수사관에게 제공했고 수사관을 움직여서 수사관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CCTV, 가게 내 CCTV는. 근데 가게 내 CCTV를 가게 사장님이 저희한테 제공을 해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만진 거야. 이 경계선상이 모호하거든요. 강제추행에서는. 스킨십을 했어요.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 의뢰인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되게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의 스킨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일관되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대화가 오고 가고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주장을 나는 믿겠는데 과연 제3자 수사관이나 법원이 봤을 때는 그 나이 차이가 뭐 10살 넘게 나는 사장과 알바생이 그 호감을 가지면서 스킨십을 했다라는 게 이런 믿을 만한가 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기는 강제추행 당했다 주장하는데 이거를 깰 만한 게 있냐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확인서는 있긴 했지만 그 가게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한쪽의 입장에서 진술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그 CCTV를 깰 만한 증거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힘들었어요. 저희도 이거 강제추행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될까, 법원까지 다 다퉈야겠다 그런 얘기들도 막 나누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며칠 뒤에 구청에서 CCTV를 줬는데 우리 의뢰인이 주장만 했던 그 장면들이 녹화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호감 관계에서 서로 스킨십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가게 내부 CCTV는 한쪽에 의한 스킨십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그 여성분이 이 남성을 끌어안는 장면이 녹화가 돼 있는 거예요. 먼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사관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호 간의 스킨십이 있었던 이유고, 밖에서 이렇게 여성이 남성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가게 내에서의 스킨십 행위도 상호 간 감정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드렸고, 이 밖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우리 의뢰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주를 많이 한 상태라서 밖의 내용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CCTV를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지 않았다면 의뢰인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쉽게 반박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은 결국 좋게 돼서 불송치가 났습니다. 불송치가 났고 현재 무고로 고소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본 호텔에서 있었던 중간간 사건이에요. 중간간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남성을 처벌하는 그런 범죄인데요. 내부의 성관계를 모두 촬영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녹음을 해라고 필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제 녹음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증거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객관적 증거는. 그래서 중간간의 경우에는 그 성관계를 맺는 장소로 들어가는 상태 그리고 나오는 상태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거불능 상태,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려면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나서 술을 더 먹어서 술에 취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숙박업소로 들어갈 때 걸음걸이나 상태가 정상적이었다. 정상적인 보행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마신 술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100%는 없겠지만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중간간 사건은 당연하게도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갈립니다. 자신은 심신상실 상태,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피의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럼 이걸 일도 양단으로 판단하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도 이 사건을 되게 어려워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사건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사건은 이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고 일본의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간간을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을 다투어서 끝까지 사건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처음 상담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바로 증거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유튜브 팀에 해외 직원이 있어요. 해외 직원이 있어서 저희 회사만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직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해외 직원이 있고 그 친구가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해외에서의 그 대응이나 절차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일본으로 바로 보냈어요. 물론 비용은 이제 들겠지만 예.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바로 보내서 첫 번째 사건과 같이 일단 증거들을 확보하는 절차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 먼저 가서 호텔 측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영사관 직원에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것은 해외 영사관이나 현지의 대응이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이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속인주의에 따라서 한국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수사관도 사실상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고 일본에서의 대응은 어땠냐면 일본의 그 주 일본 영사관이나 호텔 측은 이 사건이 일본 경찰서에서 진행이 돼야지 증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해외에 있는 사건을 사건 진행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CCTV를 넘겨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는 문화라서 그 수사관이 정식적으로 입건돼야지만 그 수사관이 요청에 의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결국 CCTV는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하면서 저희가 결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직원이 일본에 파견되기 전에 미리 호텔 측에 메일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억울하게 중간간 신고를 당했고 중간간 당시에 입장과 퇴장을 하는 CCTV 그리고 호텔 직원의 진술을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검토해보겠다 이런 내용들로 계속 답변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만 있는 상태로 간 거거든요. 근데 결국 가서 CCTV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 호텔 직원의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시도해보지 않았으면 그 조금의 유리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호텔 직원의 사실 확인서가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고소인의 모순된 내용들을 다퉜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소인의 그 진술 모순성 그리고 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요구했던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의 공갈 행위에 가까운 그 내용이 무고 행위를 반증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냈고 저희가 확보했던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결국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현재 이 사건은 무고 사건으로 고소해서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단체 악플 고소 건입니다. 최근에 고 김새로운 배우가 악플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연예인분들이나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공인분들 이런 분들이
인터넷상에서의 허위 사실을 동반한 명예훼손, 악플, 그리고 모욕성, 게시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10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사건이 좀 마음이 쓰였던 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방송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100% 선풀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악플을 받아보니 10분 그 악플을 받으시는 분의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국내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그것은 넓게 보장해야 됩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거를 섞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욕설, 비방성을 표현을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범죄 행위거든요.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 사람이 그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공격받았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그런 내용들은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일반인인 사람이 인터넷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악플을 엄청 받게 되는 사건인데요. 일주일 만에 수백 개의 악성 게시글 그리고 댓글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동반한 의견 개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고소 범위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 회사에 오셨을 때는 갑자기 일반인에서 엄청난 악플을 받게 되니까 심적으로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정말 힘들어하셨고 저도 이제 그 마음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 대응팀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 악플을 구글링해서 찾고 그리고 AI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걸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각 국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또 개별 검색을 하고요. 이렇게 3중으로 검색을 해서 해당 의뢰인을 비방하는 댓글들, 게시글들 모두 찾았습니다. 찾았고 그 중에서 범죄 사실이 될 만한 허위 사실을 동반한 명예훼손적 표현 그리고 모욕성 표현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30개에서 40개를 특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각 게시판 담당자, 그러니까 커뮤니티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서 삭제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 관련 비방성 악플들은 90% 정도를 날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그 당사자가 삭제 조치 요청하면 그 커뮤니티 관리자는 내려줘야 됩니다. 이걸 지금 저희가 로스쿨에서 배우지 않는 조문이라서 그 변호사님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영업 비밀인데 이제 공개를 하네요 여기서.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에서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삭제 조치 요청을 사건을 안 해보신 경우가 많을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나 공인쯤 돼야지 이게 사건을 맡기게 되고 실제로 많이 없는 사건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고소를 해서 지금 상당수가 이 수사기관에 계류 중이고요. 일부는 송치가 됐고 일부는 좀 또 아쉽게 불송치가 된 사건도 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의뢰인들의 요구사항을 사건에 반영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비방성 글을 차단시키는 것도 하나의 사건 목적일 수 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저희가 나름 노하우가 생겨서 템플릿이나 보내는 게 이제 좀 정형화돼 있습니다. 정형화돼 있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개업 초반 때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형화돼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대량 몇십 개, 몇백 개 고소하는 거를 혹은 삭제 조치하는 거를 좀 자동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광고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AI 업체랑 협업을 맺고 있어요. 주식회사 메로라는 회사랑 협업을 맺어서 그 페이커 선수 아시나요 혹시? 페이커 선수 아시죠? 페이커 선수의 악플을 전담 관리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죠. 페이커 선수의 악플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대응하는 회사라서 그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저희 회사도 필요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현장에서의 증거 확보, CCTV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론과 시기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고, 하나는 두 번째 거는 해외에서의 장소적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 절차적인 거,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신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 개의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적극성이겠죠.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왔을 때 이걸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 보면 그 답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전처럼 로펌을 운영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송무직원들을 일본에 가라고 할 수도 없고요. 현장에 대한 증거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건이랑 의뢰인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실질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냈고, 지금 소개해드린 사건은 이 적극성이 빛을 발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님 찾아가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그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거나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시기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 그리고 심지어 주관적 증거도 사건이 갈수록 오염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 증거, 그리고 인적 증거, 물적 증거에 대해서 내가 이 시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뭘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블로그를 뒤져도 되고요. 혹은 지금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와서 송무사를 보셔도 됩니다. 거기 가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필요한 게 뭔가, 우선순위가 뭔가,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건 뭔가. 예를 들면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건 내보내기만 해놓으면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다 빨리 내보내기 해놓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빨리 다른 곳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당사자들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어요, 상대방이랑. 그리고 확보해야 될 CCTV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서 빠져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거 내가 이럴 때 정말 억울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는 거죠. 그 스토리를 따라오면서 자기가 억울했던 걸 막 적기 시작해요. 그러지 마시고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는 거기 내보내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긴 거죠.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앞단에서. 그러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냉정하게 보면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고 앞 시기, 골든타임에 적절한 행동을 빨리 캐치해서 행동하고 확보하는 거, 이게 꼭 형사사건 의뢰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노하우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건을 저희가 로스쿨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인데, 제가 지금 세 가지 사례를 1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이 사례에서 로스쿨에 가르쳐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증거 확보 방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나오실 건데, 그 성사닷컴에 나오시는 변호사님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막상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른 변호사님 상담을 갔을 때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 사건을 헤쳐나가겠다, 풀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 좀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 정보를 자신의 변호인 선임 과정, 그리고 스스로 한다면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반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